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라는 결국 실존 철학이 매달리는 화두는 뭘까요?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 특히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아니면 그냥 나지 뭐. 실존 철학은 이 나에 관한 깊은 숙고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는 것이 자명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철학사를 공부해 보시면은 나라는 것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만 있었죠. 나라는 것은 쟁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쟁취 역사 가운데는 나를 쟁취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나라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해체된 거죠.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마을이 해체되고 국가가 무너지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동안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는 누가 지켜지지? 누가 지켜주나요? 나는 나지. 나는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울타리로 이렇게 밀집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가 무엇인지 이제 지금 오늘의 물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완전 물음 형태가 바뀌게 되죠. 하지만 결국 나를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또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속의 나 또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나와 우리라는 이런 이제 맞짝 맴돌이를 우리가 또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주제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려보면 나가섬이 실존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가서는 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실존 철학에서는 뭐 집단적으로 나가설 수도 있지만은 기본은 나죠.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는 그러니까 점이자 우주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 아자라는 이 낱말은 살벌한 낱말이죠. 언뜻 보기에 무슨 무기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전쟁터에서 들고 싸울 때 가장 좋은 거는 기마병을 만나면 긴 창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숲에서 싸울 때는 도끼가 필요하고요. 칼이 좀 부적절합니다. 넓은 들판인데 내가 위에 있다. 그러면 활을 좀 써야 되겠고요. 또는 그냥 들판에서 맞붙는다. 그럴 때는 칼을 쓰겠죠. 칼은 좀 정의의 도구입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되죠. 맞붙어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호흡을 느끼면서 싸우니까 가장 정의로운 전투 방법이 맨주먹은 가장 정의롭지만은 이제 칼이 가장 정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뜻하는 거. 누가 듭니까? 무기는 내가 드는 거죠. 살려고 드는 거. 무기, 방패로서의 무기, 상대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뜻하는 게 바로 나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나의 목숨,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아자라는 요 이제 우리 자기 할 때 이 자자는 나를 뜻하는 건데 여러분 코를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자기 코를 가리키는 거, 내가 나를 가리키는, 영어로는 self, 제기네요.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자아의 개념입니다. 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일어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몸을 주로 나타내게 되네요. 내가 쭉 펴가지고 몸을 일으키는 모습. I나 이기나 셀프나 에고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요. I는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이기는 거기에 이제 CH가 덧붙은 독일어죠. 불어로 이제 zu라고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 나를 가리키는 기호로 발명이 된 겁니다. 셀프는 그렇지 않아요. 셀프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네요. 스스로. 스스라는 거는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 저절로 서 있는 거, 홀로 서 있는 거, 이게 스스로입니다. 셀프는 스스로. 식당 가면은 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네, 물은 스스로. 가져다 드세요. 가져다 마시세요. 이런 뜻이죠. 스스로. 에고라는 말을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주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고 나를 뭐 수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사람들 나, 스스로 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복수로서의 나가 있네요. 친구들이 바라는 나, 부모가 바라는 나, 우리 사회가 바라는 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죠? 왜 아침에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싫을 텐데.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활동하니까 사람들 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밤에 혼자서 뭘 하시나요? 자기만의 어떤 정리들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스스로 나타나는 우리, 끼리와 더블, 홀로들, 더블들. 이거 다 제가 만들어 쓰는 말들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홀로족들도 있고, 더불어 남 없이, 친구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톨레랑스라고는 관용. 존 로크가 주로 제시를 했던 우리 서양의 근대를 정치적으로 틀지었던 한 낱말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자유, 이념 이런 거 말고 틀, 제도의 틀, 그건 바로 톨레랑스였던 거죠. 관용. 관자라는 건 이제 관후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고요. 용이라는 건 봐준다, 너그럽게 봐주는 거, 이 관용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톨레랑스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공감, 엠퍼시, 심퍼시, 엠퍼시가 있습니다. 심퍼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엠퍼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이제 우리 사이 박사 구현상, 저를 이제 사이라고 하는데, 사이 박사님이 제시하는 이제 서로 살림, 이것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강의는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 뭐 이거 이해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와서 좀 보겠습니다. 나라는 말과 나, 너, 남, 누나의 누, 그리고 나라, 또는 이제 여기 나오는 님, 이런 것들은 한 꾸러미 낱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요. 나만 이해하면은 이 전체를 꾸러미로 통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낱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뭐 철학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물었던 무릎이 전 사는 게 뭐냐 이거였는데, 누가 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바이가 사는 거야? 오마니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지. 근데 도대체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이거를 묻고 싶은데 정작 어려운 게 나라는 낱말을 뜻을 모르니까 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낱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민속학이라는 우연한 곳에서 찾게 됐는데, 안동대 임재 교수님이 길쌈에 관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이 언뜻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나타, 나이, 돌실 나이, 한삼 나이, 이 나이라는 그분은 이제 이거 나와 연결된다고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거가 이제 딱 연결을 시켜 봤더니 설명이 너무 잘 돼요. 어원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나라는 말이 나이에서 왔는지는 충분히 우리 한국인이라면 연결시켜 볼 수 있지만은 국어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직 못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연결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낳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밖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팎,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거는 배는 겁니다. 아이를 배다. 배다라는 거는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네. 어머나, 그러면은 낳는다는 거는 원래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성장시킨 뒤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네요. 받아들여서 내보내는 게 나음이네.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네요. 원래 내 안에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 사람은 이런 경우가 없어. 밖에서 다 가져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사랑을 받고 지식을 배워서 그런 다음에 가르치고 낳는 거죠. 그 나음이라는 과정은 일단 받아들인다라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낳는 과정을 이게 나이라는 말도 있죠. 1살, 2살 먹는 나이. 나라는 말도 있고, 나타라는 말도 있고, 나가다라는 말도 있고,
이러면 나이라는 과정이 그러면은 지금 뭐 20세기에 만들어졌겠어요? 신라 때도 썼고 그 이전에도 썼는데 그럼 이 낱말이 주로 쓰였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비단, 우리 3 아시나 300? 3삼기. 3이라는 건 우리 대마초를 얘기하는 거죠. 대마초. 대마초는 이제 쭉 길게 가지가 뻗은 이 3은 쓸모가 없어요. 가지 안 뻗고 쭉 고다 올라가는 거, 쭉 뻗은 거, 요런 게 좋은 이제 3 재료가 되는데, 3나무들을 베가지고, 그걸 이제 큰 가마솥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치대가지고, 이제, 낮게 찢어요. 그러면 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런 게 이제 3이죠. 이 3을 가지고 원료로 해가지고, 배틀에 내어서 짠 것을 3배. 그러니까 삼나무의 줄기로 가지고 만든 게 3배. 그리고 혹시 무명하신 무명, 목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두 배틀이라는 것이 있어서 옷감을 짤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냥 길쌈이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낳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썼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탯줄을 3줄이라고도 말한다는 거 아세요? 예, 탯줄을 3줄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 예전에 선앙당에 가서 누구한테 빌어요? 삼신 할매한테 빌어요. 삼신, 3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피륙, 옷감 짜기, 배짜기, 삼기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마치 사람의 모양과 같다. 우리 3줄, 그죠? 3줄, 아이의 탯줄, 삼신 쭉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이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가닥가닥 나뉘어 있는 것을 엮어서 꼬아서 하나로 만든다. 몸을 낳는다.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라는 말은 뭐 오늘 요걸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나이라는 말은 피륙을 짜거나 옷감을 짜거나 또는 그렇게 짜인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 나이란 말이 이렇게 많네요, 그죠? 예, 나이란 말이 아주 많습니다. 여름에 짠 것도 있고 봄에 짠 것도 있고 주로 이제 그 배틀 같은 경우 길쌈은 한 늦여름, 지금 식으로 하면은 한 10월 말이나 11월 요 정도 되면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배틀을 딱 펼쳐놓고 배틀의 부품은 한 29개 정도 됩니다. 그걸 해체할 수 있고 해체해가지고 이제 농한기 때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조립을 한 뒤에 거기서 배를 짜는 거죠. 혼자 짜기도 하고 여러 명이 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고 지금 잘 안 쓰는 말들인데 길쌈을 짜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길쌈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여인네들이 혼자 또는 마을 단위로 모여가지고 졸린 그런 그 눈을 떠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옷감을 짜야만 됐던, 그래야 옷이 만들어지니까. 올라간다 떨어지가 올라간다 그는 이 창원인가 삼는 이 창원이제 참고 밥이 쌈새 이모 품으로 잠자로 가세 새별 같은 여강새와 무릎이 단 한이구대 원앙침 겨울에게 인도 놓고 나도 놓고 저불거리가 믿는다 정창 부는 바람 어리설설 지각에 하나도 안 들리시죠? 예. 그 길쌈을 잘 짜가지고 옷도 만들고 베개도 짓고
빨리 지어가지고 니네 품에 안겨서 잠을 자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나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 있네요. 뭐냐면은 삼나무라고 하는 자연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아져야 되는 거죠. 나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낳는 것, 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냐. 나를 낳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그 배 짜는 과정을 잘 연대해 두겠습니다. 배 짜는 과정을 보니까 배 짜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배틀이 만들어지고 요 세로로 이렇게 쭉 그 이어진 줄을 날줄 그죠? 날줄 이렇게 세로로 쭉 먼저 이렇게 세로로 쭉 놨죠, 그죠? 요거 날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하나씩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다음 요거를 가로줄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 나가는 거, 그죠? 북을 넣어서 엮어 나가는 거, 이것을 C줄, 날줄, C줄로 해가지고 결국 이런 피력, 옷감이라는 걸 만들어내네요. 그러면 먼저 이런 실들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으려면은 삶을 삶아야 되고, 삶이 있으려면 삼나무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떠올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칩시다. 사랑을 해서 남녀가 이제 엮였어요. 그럼 삶이 삶아지는 거죠. 엮여가지고, C줄, 날줄이 만들어져서, 이제 아이가 하나 쑥 태어난 거죠. 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인데, 요런 엮여 나오는, 나아지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배틀이 짜는 대로, 그러니까 짜이는 대로 그냥 태어날 수밖에 없네. 이 무력합니다. 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 무력하게 이 세계 속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낳음에는 이런 무력하게 태어나진다는 운명적인 요소,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짜주는 거야. C줄, 날줄, 배틀 또는 삶,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이 나를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형태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낳아준 거죠. 자, 나아지고 나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여기 배틀에 앉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대로 이제 배틀을 짤 수 있는, 목소리 짜고 옷 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이제 내가 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숙대 들어올 때는 뭐 자유롭고 뭐 주인과 같은 삶을 사실 줄 알았는데, 딱 들어왔더니 이 과목 들어야 되고 저 과목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짜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짜 나가는 게 있죠. 짜인 게 있고 짜 나가는 게 있고, 그 수동능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고 강제로 나아지기도 하고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이런 의미에서 짜이고 짜 나간다는 의미에서 수동능동의 결합체, 사건이네요. 나라는 건 그러니까 낳고 낳음의 사건이다. 연속입니다. 한 번으로 나아지는 경우는 없네요. 날마다 해는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헤라클레이토스의 해는 날마다 새롭다. 일신, 우일신 공자님께서도 날마다 새롭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나를 낳는 과정이네요. 어제의 나는 또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고, 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나, 앞날, 미래의 나를, 다음 나를 또 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이 또 결과물이 돼서 또 새로운 나를 제약하기도 하고 또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엮여 나가는 과정이 바로 나다. 근데 이 나라는 이제 그 임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숙대라는 울타리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머지 주어진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아직 짜이지 않은, 아직 남겨진 이 어떤 자신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주체, 임자가 바로 나다. 그럼 이제 나의 개념을 낳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낳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니까 과정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몸이 나아지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나아지고, 마음은 이제 스스로 키워나가고, 또 삶을 낳고,
결국 우리가 낳는 것이 바로 살이네요. 살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낳고 그냥 죽죠. 사람은 한평생 사람살이를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낳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낳는다는 능동적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나아진다는 측면보다는 낳는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무슨 뜻일까요? 야, 요거도 이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선 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넘어선 자. 그러니까 너라는 건 반말이 아니었던 거야. 너 할 때는 나를 넘어서서 내가 존중해 줘야 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존중해 주냐면은 나와 똑같이 존중해 줘야 할 사람. 너 하면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나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내가 귀히 여겨야 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나와 동급, 나와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인데 나와 시줄 날줄씩 함께 엮여 들어가. 그런데 이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얘기하게 되네요. 같이 짜여 들어가면서 나보다 더 소중해서 나를 넘어서 있는 사람. 남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남겨진 자가 남입니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은 경계, 울타리, 가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떤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제 바깥에 서 있는 사람. 제가 추방자라고 표현했었네요. 상관이 없는 사람. 나의 그 짜임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함께 짜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남입니다. 물론 이 남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와 함께 내 삶을 같이 짜나갈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 결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혼하면 이제 혼자 짤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독립심이 강해도 결혼하는 순간 아내와 또는 남편과 내 인생을 함께 짜게 되고, 가족을 내가 중시한다면 가족과 함께 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구가 중요하다면 친구가 또 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배틀 안에 넣어주면은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내 삶을 짜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잘못되면 끊깁니다. 또는 이제 헛손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짜도 안 짜이는 거죠. 틀리거나 터지거나 끊기거나 어그러지거나 풀리거나 해가지고 삶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와 남은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행복의 근원이기도 한 거죠. 잘 짜면 아름답고 못 짜면 서로 엉켜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잘 짜나가는 데 있는 게 바로 그 지혜겠죠. 님이라는 것은, 이건 가장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님이라는 것은 달님, 햇님, 별님 이런 데도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성 유영모 선생은 님을 이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마라는 것은 받쳐준다, 떠받친다, 모신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것은 너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떠받쳐야 할 그러한 우러러 봐야 할, 우러러 모셔야 할 그런 것을 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고귀한 자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임금을 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우리가 님금이라고도 표현했었네요. 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떠받쳐야 할. 그러니까 내 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하면 내 님 할 때 그 님은 우리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님이란 말은 성립이 사실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러를 대상이기 때문에 나만의 달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의 달림이죠, 항상. 하지만 이제 나와 1대1 관계로 맺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님이라고 말하면 할 때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고귀하고 높은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그럼 거기다 나라는, 내 님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거죠. 요건 좀 모순이 생기는 표현인데요. 그럼 이제 나와 너, 남, 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나와 너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는 당연히
우리라는 말이 되겠네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나의 의미는 어느 정도 명확히 이해가 되셨죠? 나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나아졌고, 나는 무력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남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떠맡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환경들, 어떤 사리 또는 삶의 형태들,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그런 나의 모습, 미래의 나, 가능성으로서의 나를 이루어 나가는, 짜 나가는 그런 주체, 임자를 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름이 붙여진 낱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네,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낳고 새로워진다라는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말이 이해됐다고 한다면은, 자, 서양은 어떨까요?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뭔진 다 아실 텐데,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이와 같이 두드린다. 그래서 제목이 운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음악가들이라는 게 그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잡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린다,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운명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겠네요. 물론 많은 시인들은 두드린다는 것보다는 덮친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운명은 나를 덮친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운명은 나를 이끈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운명이라는 표현은 동양에서는 좀 숙명의 의미로, 거역할 수 없는 거, 또는 수동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됐다고 한다면은, 서양에서의 운명은 능동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운명은 원래 이제 모이라라는 말은 서양에 쓰였던 이제 fate, 뭐 destiny, 이런 destiny는 목적에 가까운 것이고 fate는 숙명에 가까운 것이고, 원래 썼던 표현은 이제 모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몫이라는 뜻이야. 내 몫, 나에게 주어진 몫. 여러분들은 여자의 몫을 타고났네요. 그럼 이 몫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덜어낼 수도 또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딱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몫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뉘어져 있어서 그 주어진 몫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는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운명 개념은 좀 독특하네요. 뭐 우리 동양의 운명은 알지 못한다, 그때그때마다 주어진다 해서 알지 못한다는 특성이 강한 반면에, 서양의 운명 개념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는 바로 너의 몫이다, 너의 결단에 딸린 것이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인간의 의지와 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서양의 운명 개념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나 개념을 설명할 텐데, 에고라는 건 이제 나라고 이제 번역해도 됩니다. 에고는 나예요. 그 에고라는 것을 우리가 자아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몸을 가리키는 낱말이 아닙니다. 에고는 정신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가운데서 내 정신, 내 너, 내 내 영혼, 이런 걸 가리키는 게 바로 에고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만을 똑 떼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네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의 정신만을 똑 떼어서 그것이 오로지 나의 주체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능동성이 살아납니다. 내 몸은 수동적 객체이고 나는 내 몸을 잘 다스려가지고 내 영혼, 또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으로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주체, 몸의 임자, 이것은 영혼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 영혼이 바로 의지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것을 이제 에고라는 말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관계론적 시야, 가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서양에서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어떤 거, 정신이라는 것으로 나를 또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양과 한국의 이 전통은 이렇게 다른 건데요. 자,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두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제가 보기엔 실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실존 철학사, 이런 실존 철학 과목을, 개론서를 보면 이런 작품들이 등장이 안 하는데, 뭐, 까미, 사르트르 정도만 등장이 되는데, 저는 오디세이는 아주 중요한 실존 작품이라고 봅니다. 미지의 세계, 인간의 운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난파당했고 신들의 미움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결국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고 자기 나라를 또 재건해야 한다는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끝내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귀향이라는 모티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방이라는 거, 바깥의 섬이라는 주제를 거꾸로 돌려놓은 거네요. 바깥으로 추방당한 자가 결국은 우여곡절, 수많은 고통, 고난을 감내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실존 철학에서도 꼭 다뤄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에 나온 오디세우스는요, 영웅 중에도 꽤가 많은 영웅입니다. 꾀라는 건 무엇인가 기획한다는 뜻이죠. 이것저것 다 판단하고 잰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것, 기획이라는 건 그런 거죠.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꾸려내는 것, 그리고는 성공을 했어요. 트로이 목마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내 왕비라는 의미는 나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내는 곧 땅이다. 땅은 곧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땅에게, 자기 영토, 자기 주권,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난관을 이제 극복하고 자신이 원래 목표로 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입지전적 인물로, 영웅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오디세우스의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목표의식, 그리고 아테나 여신의 돌봄, 신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거였습니다. 다 신적인 것이고 영웅적인 것이고 영혼 또는 정신적인 것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멸하는 영웅인 오이디푸스, 티라노스. 오이디푸스는 발 뒤꿈치가 곪은 아이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 어떤 사연이 있었네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발 뒤꿈치를 곪을 수가 있나요? 버림을 당한 거네요. 이런 이제 어떤 태어남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역경,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왕자가 되고 신탁을 받아서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신탁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웅적 결단을 통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를 추방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신탁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썼죠. 트라제디라는 것은 비극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가 됐습니다. 트라제디는 희생극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게 희생이죠.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 오이디푸스 왕은 공동체의 역병, 전염병이 그 당시 이제 아테나 BC 한 423년 요때쯤 이제 콜레라가 창궐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정치 지도자도 죽고 그랬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작품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없다 보니까 신탁. 근데 신탁이 묘하게 내려온 거죠. 선대왕, 그 이전 왕인 라이오스 왕의 살인범을 찾아서 추방하거나 죽이라는 거야.
그러자 오이디푸스 왕이 즉각 그 명령을 수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왕을 죽인 게 누구야? 나중에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중간에 이미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범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그 신탁을 거두어 달라.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나라를 역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그대로 실현해야 되잖아요. 살인범을 찾아서 추방하고 또는 죽이거나 추방해야 되는 이 명령을 스스로 수행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아니야. 슬픔이 아니야. 어디 그 오이디푸스가 막 자기 운명에 대해서 질질 짜고 그럽니까? 대담하게 망설이지 않고 그 아내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를 빼가지고 자기 두 눈을 찌르죠. 그리고는 이제 키타이론산으로 자기를 추방시킵니다. 그 신탁을 다 이룬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그 신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희생이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저스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막 비명지르고 막 울고 불고 비극적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자기를 희생했던 거야? 희생극인 거죠. 이런 것은 비극으로 묘사해서는 곤란합니다.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이 뭐 감정적인 슬픔 이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뭐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감정을 노래하는 드라마가 아니고 영웅,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희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애고의 또 다른 면, 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살고 싶은 것이고 왕권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의 결단, 영웅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니까 서양은 철저히 이런 에고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고이스트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의 의미로 가면 에고이스트도 좋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왕이 있죠. 아가멤논. 여러분이 아가멤논의 딸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에고이스트 때문에 피지도 못한 그 딸을 희생제물로 포세이돈의 제물로 바치잖아.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이렇게 영웅적 결단과 실행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신력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서양의 정신, 서양에서 말하는 아이, 나, 에고 이런 것들은 강한 이런 수행력과 영웅적 결단을 밑에 깔고 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는 관계를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기 힘들 때는 저라고 자꾸 얘기하거나 나를 빼거나 저를 빼거나 우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에고를 서양의 에고를 어떻게 그럼 잘 보여드릴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재미있게 봤던 영화 한 편을 Mysterious Method라는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를 좀 설명한 그런 이제 영화 한 편을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분석학의 용어들은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낯설고 좀 외설스러워. 그래서 강의하기가 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실존 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돼야 돼서 간단히만 외설스럽게 느껴지시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일단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은 리비도 이론입니다. 라틴어에서 왔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말을 썼습니다. 성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욕이란 의미로 리비도를 썼는데 프로이드는 이걸 조금 충동이나 욕망이란 말로 좀 확대했어요. 이걸 이제 독일어로 쓰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요. 발음 때문에도 더 실감이 납니다. 트라이벤. 뭔가 막 굴려가는 것 같죠. 그죠? 뭔가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어딘 방향으로 막 그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쏠리고 굴리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리비도는 성적인 욕망, 성적인 충동인데
단순히 성적인 건 아니야. 우리를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엔진이야. 우리 삶의 엔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오려면은 리비도가 밑에서 우리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리비도가 없다면 우리는 식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려고 한 이 리비도는 단순히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럼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면은 방향이 있는 거죠.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목적, 탈로스를 향해서 어디론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갈 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저쪽 못 가고 그냥 멈춰 서게 되죠. 주저앉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땐 달릴 수 있는 거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식물이 멈춰 섰다는 건 아닌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운동 또는 움직임, 충동 이런 것들은 방향을 이미 갖고 있네요. 그래서 리비도라는 말을 할 때는 에로스란 말을 함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에로스. 융은 칼 구스타프 융은 이것을 에너지라는 바꿨습니다. 정말 좀 신사답게 바꿔놨죠. 리비도라는 말과 에너지, 에르곤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제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작품인가요? 네, 그렇다고 칩시다. 부모의 작품 에르곤이에요. 작품이랑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 안에 엄마 아빠의 숨결이 작동하고 있죠. 그 N 할 때 N은 IN, 인 속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숨결이 엄마 아빠 또는 자연 또는 이런 하늘과 땅, 해 이런 것들의 모든 영향이 작품으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N 에르곤이라 에너지라는 말은 깃들여 있다는 뜻이네요. 그 깃들여 있어서 그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엔진이라는 거,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해낼 힘, 이것이 바로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잘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요걸 이제 리비도라는 말로 불렀는데, 에로스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죠. 근데 평생 가도 그걸 내가 가질 수는 없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미래는 앞에 있어야만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가질 수는 없어. 미래를 갖는 순간 현재가 돼버리죠. 그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미래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아요.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 또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길 바라지 그걸 지금 다 소진해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물론 한 가지 뭐 죽음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의 가능성도 실현되길 바라지 않아요. 미래에 있길 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앞날을 유예해, 미뤄도. 미리 안 해. 내일 일을 뭐 미루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왜? 내일, 가능성, 결혼도 미루는 거지. 왜? 더 좋은 남자. 계속 결단을 미뤄둠으로써 나에게 남아있는 가능성들을 소진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때 나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나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선 너무 쪼그라드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성 속에서 남아 우리는 그 꿈을 크게 갖고 싶은 거죠. 이 꿈을 너무 크게 갖고 현실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신경증 환자라고 그래. 좀 이상하죠, 그죠?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우리 정신질환자들은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야. 현실과 소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현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꾸리면 건강한 사람, 하지만 현실과 딱 단절돼서 마치 의외고치처럼 자기만의 또 아리 속에 갇혀 가는 사람, 갇혀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신경증 환자, 정신병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고치 속에서 창을 내고 현실로 내려오도록 하는 길, 현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것이 힐링이라는 거죠. 정신분석학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염두에 뒀네요. 하나는 내 내적 안에서 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는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에로스가 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간다고 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프로이드가 쓴 용어가 리비도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서 리비도란 말을 썼는데, 요걸 제가 우리말로 이제 꼴림이라고 쓰고, 제가 어떤 학생한테 정말 항의도 받았어요. 그런 용어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쓰냐. 조금 끝까지 들어보고, 자, 꼴이라는 건 세모꼴, 네모꼴, 집꼴, 사람 꼴이 있습니다. 꼴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거야. 골에서도 오고, 구부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이제 꼴이라고 합니다. 구부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꼴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럼 재료를 구입해서 모양을 뭐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꼴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꼴 짓기, 꼴 만들기, 꼴 갖추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몸에, 사람의 경우에는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팔을 만든다고 막 이거 갖다 붙이고 무슨 블록놀이처럼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할 수가, 물론 이제 우리 그 바이오닉스라는 새로운 이제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소머즈? 요즘 미드 가운데도 바이오닉 위먼 해가지고, 우먼인가? 한 명이니 그렇게 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자가 나오죠. 600만 불 사나이, 이런 식으로 팔도 떼다 붙이고 해가지고 다. 그럼 이제 꼴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저절로 만들어, 저절로 생산되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라는 사역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리는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이제 제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가능케 해주는 것, 이 정도로. 죽이다 그러면은 다비드산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다지 실제로 죽일 수는 없어. 말이 좀 고약한데,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죽임이라고 한다면은 꼴림이라는 것은 어떤 꼴을 갖춰 나가도록 해주는 정도가 꼴림이 되겠습니다. 강제하지 않거나 억압하지 않거나 자유를 주고 방향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 스스로 모양을 맞춰 나가죠. 스스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스스로 꼴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꼴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에서도 일어나고 정신에서도 일어나고 삶의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썼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그러죠. 쓸리고 그러면 나중에 아물기도 딱지가 달라붙고 다친데, 트라우마는 다친다는 뜻이야. 근데 마음도 다쳐요. 말로 다치고 표정으로 다치고 경험으로 다치고 실패로 다치고, 우리 마음도 다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칠 것이냐? 근데 다친 증상들을 잘 알아야겠죠. 마음도 다치는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서 드러난 증상들이 달라집니다. 이걸 잘 알아야겠죠. 그 트라우마, 다친 데를 잘 알아가지고 그걸 낫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억압, 억눌림, 또 이제 신경증, 콤플렉스란 말도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번역을 안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뭉친 거죠, 뭐. 겹겹이 뭉친 거, 응어리진 것.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이 되는 거네요. 정한 구조로 얘기하면, 정이라는 것은 속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주고받는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고백을 했더니 받아주고 서로 같이 사랑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정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오래 쓰다 보면 정 들죠? 스마트폰과 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을 줄 수 있고 받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래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속마음, 이것을 정이라고 해. 정이라는 그 소통된 마음이야. 한데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정이라고 그러고, 내가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아. 고백을 했는데 나는 싫어. 이러면은 못 주는 거죠. 받고 싶은데 또 안 줘요. 부모님 사랑. 부모님께 날 사랑 안 해줘. 그럼 못 받는 거죠. 주고 싶은데 못 주고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거, 막히고 끊긴 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끊기고 막히는 것을 한이라고 해요. 응어리라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런 거 응어리. 이게 콤플렉스예요. 너무 쉬운 말들이죠.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 쓰겠어요? 당연히 쉽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정신도 분석의 대상으로 보고 그 정신을 하나하나 어떻게 분석할지를 연구해 가게 되는데요. 자, 이거 영화를 잠깐 보고 조금 이쪽은 늘 좀 경계를 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경계를 하시고 16분 5초로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보여드릴 만한 곳이 있는데 오늘은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쪽을 좀 봐주세요. 어딘가? 10. Cat only it can speak. It gets into bed with me. Cat only. 네, 여기 보겠습니다. Pay for a cat. 여기 지나가고 이건 아내고 Next time I'll give you a boy. 귀족 가문의 아내를 Can you 둬서 explain why 부자였습니다. it's so bad? 융의 환자입니다. 정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죠. Of what? There's something in the room. Something like a cat only it can speak. It gets into bed with me. Last night it suddenly whispered something in my ear. I couldn't hear what. 자, 여기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여배우인데 좀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현재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 정신분석학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로부터 멀어진 데 있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있지 않고, 이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현재 증상의 원인이 과거에 있었다. 과거의 성적인 학대라든지 성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고, 무의식 속에 있다고 본 것이고, 융은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이 이제 나중에 결별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융은 현재 이 증상, 정신신경증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기보다는 현재에 있다. 특히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못하고 자기만의 그런 상상계 속으로 갇혀버리더라.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 부적응, 이것이 바로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봤고요. 그러한 부적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의 부적응을 낳은 원인을 과거로부터 쭉 추적해 나가는,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죠. 거기에서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Tell me about the first time you can remember being beaten by your father. I suppose it's about 4. I had broken a plate or... Oh, yes. And he told me to go into the little room and take my clothes off, and then he came in and spanked me, and then I was so frightened. I wet myself, and then he hit me again. 자, 이제 프로이트의 해석과 융의 해석이 갈리는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만약 이제 프로이트였으면은 이것을 성적인 학대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성의 억압의 한 증상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건 맞죠, 그죠? 지금 그 앞장면을 제가 좀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외설스러워서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이런 현재 문제가 자기에게 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 이제 프로이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어릴 때 아버지하고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성적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sensitivity,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민감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 sensitivity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en I like. That first time, how did you feel about what was happening? 네, 핵심을 물었죠, 그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네, sensitivity를 물은 겁니다. Would you repeat that, please? I couldn't quite hear. It excited me. And did you continue to like i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을 스스로 신경증 정신병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를 엉덩이로 때리기만 하고 나를 학대하기만 하면 막 성적으로 흥분돼요. 오줌을 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프로이트 같으면 너 환자 맞다라고 했을 텐데 칼 융은 해법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 관계 속으로 되돌아오도록 자기 속에 갇히지 말고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도록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도록 자유를 준 거죠. 자유로움을 줌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환자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자기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정신적으로 뭔가 실천하고 영웅이 되라고 애고 개념을 갖춰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자들은 전부 인간이 아니게 되는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정신분석이 나오면서 프로이트가 자기 아내의 또는 자기 딸의 또는 남편의 무의식들을 들춰내면서 그 안에 뭐 이런 성적 욕망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잔뜩 임상실험 보고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 정신이 이렇게 썩어 있다고?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콤플렉스로 잔뜩 찌들어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한 거죠. 프로이트를 싫어했습니다. 칼 융은 좀 더 완곡했지만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병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로부터 온다. 지금은 그러니까 행동심리학으로 넘어오면 이제 또 극단으로 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은 에고이즘, 에고로부터 탈출해서 관계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관계로 다 돌아와 있어요. 관계심리학, 사회심리학, 비교심리학, 서양은 이제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한국인들의 많은 문제는 에고이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린 거꾸로 서양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서양이 극복하려고 했던 이런 에고이즘 안으로 이제 몰입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또 오늘도 제가 또 가다가 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75분 수업은 정말 저랑 안 맞네요. 이거 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할 얘기는 산더미 같고 끊기면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일단 제가 이것도 우리 스노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와 아래를 딱 보시면 나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일단 나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위에 있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핵심으로 본다면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사람들 나는 나가 없어. 그냥 나와 사람들이 같아. 엄마와 내가 같아.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고 친구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 A, B 중에 내 친구한테 묻는 거야. 야, A, B 누구랑 결혼하지? 야, 네가 결혼할 건데 나한테 물어봐. 네가 좀 찍어줘. 사람들 나의 모습이죠. 나 어느 대학 가야 돼? 엄마 나 어디 가? 점수 맞춰 아무 데로나 가. 사람들 모습이죠. 사람들 이 복수 형태로서의 사람들 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는 몰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리 속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하고 그냥 콩고물처럼 붙어서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울릴 줄 몰라서 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홀로 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복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홀로 나가 아니고 홀로 들이야 그냥 이렇게 이제 심지어는 이제 최면에 걸린 나 뭐 예를 들면은 거울 보면은 자기 얼굴만 보기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안 쓰고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옆에 있으면은 거울 속의 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거울만 보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 잠들린 나는 맨날 거울만 보고 화장하는 거야. 잘생겼네.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죠. 사실은 자꾸 잠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컴플렉스 나, 응어리지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기회의 시대인데 이런 이제 응어리지고 또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풀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나의 모습들 하나는 너무 풀어져서 문제고 또 하나는 똘똘 뭉쳐서 문제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나가 있고 긍정적인 나는 뭐 이건 제 생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라는 거는 이제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 이런 뜻으로 쓴 거는 아닙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떠맡으라는 겁니다. 나의 삶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뭐 자기 보면 이제 오늘날에는 패션이라는 게 중시되고 있잖아요. 패션. 저 같은 사람도 패션을 신경 쓸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이미 세대가 달라서 패션이고 생명 아니겠어요. 그걸 중시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라는 거는 나 혼자 살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삶을 내가 떠맡는다는 거야. 의존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야.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스스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을 가지고 이뤄내는 거. 그러니까 선택이란 의미로 스스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 나간다. 스스로. 진정한 나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존 철학에서도 꼭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인데 너무 덩치가 커서 한 학기 분량입니다. 진정성 부분은 로만티즘, 낭만주의의 핵심 키워드예요.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 오센티시티, 신시어리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낭만주의 이전과 이후를 가른다면 이전은 성실성으로서 신시어티, 성실하라, 네 말을 잘 지켜라, 약속을 잘 지키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데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너가 되라. 그러니까 오센티시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뜻이냐면 오리지널리티, 모든 삶을 너로부터 시작되게 만들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 돼야 되고 네가 모든 것의 원천이 돼야 되는 거고 네가 오리진이야. 네가 유래죠. 네가 비롯돼 나오는 근원이야. 네 삶은 너가 결정해 나가라는 거야. 이게 이제 진정성, 엄청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려운 걸까요? 정말 어려운 주제이지만 별로 자기를 깨닫는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더불어 어울려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 이것이 바로 이제 긍정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면은 긍정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현상적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부정적인 모습을 알아야 그걸 극복해 이기고 그걸 이제 이길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정말 온통 긍정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지 나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넘어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인데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오늘은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PPT 열어보시고 내부에다가 김정호 선생의 그 논문도 한 편 실어놨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고 또 제가 쓴 책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를 보시면 거기도 자세히 우리에 관한 담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까요? 우리에 관한 글도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결론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냐? 자, 우리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진 하나다. 쉽네요, 그죠?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 개념인데 둘러친 거죠. 그러니까 바깥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이 아닌 안에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너가 있는, 더불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있습니까? 함께. 어떻게? 아름답게.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라고 여길 때, 물론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지는 못하죠.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다라고 그럴 때 뭐 정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나와 너의 구분, 다름을 모른 척하지 않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리는 우리는 실제로는 공동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자, 이런 이제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로서의 삶의 방식은, 우리 이제 요거는 실존 철학에서도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제 큰 흐름에서는 그냥 소개만 하려고 했고, 요 두 낱말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sympathy, pathy라는 것은 겪는다 이런 뜻이야. 파토스 하면 열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패션의 어원이 되는 건데,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뜻이지만은 원래 뜻은 겪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무릅쓰고 겪어 나갈까요? 이루어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떠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겪어 나가는 거죠. 이때 우리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란 말은 겪어 나가기 위한 에너지 같은 것인데, 원래 뜻은 고통과 고난을 뚫고 나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심파스니까 그런 열정, 겪어 나감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누군가 어려워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돈도 함께 하는 거. 이건 심파시. 반면에 엠파시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가 슬픔에 젖어버리진 않아. 참여는 해주지만 나는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진 않아. 눈물 짜고 그러진 않고 그것을 같이 나누죠. 함께 나누긴 하는 거죠. 엠파시와 심파시는 전혀 다른 현상인데, 이제 피터 싱어의 경우에는 심파시, 그다음에 리프킨 같은 경우는 엠파시, 그다음에 이제 사이 박사의 경우에는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서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도둑놈하고 뭐 서로 살릴 수 있겠슈? 도둑놈은 물리쳐야 되는 거고 악은 물리쳐야 되는 거니까 서로라는 조건을 맞췄을 때 그린 조건 하에서 살려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우리 나아감의 방향을, 어떤 파라다이스? 어떤 곳으로 살고 싶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이것이 오늘 뭐 제 강의의 뭐 전체입니다. 왜 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들려줄 노래도 들려줘야지. (80년대) 민중가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치환이라는 분이 불렀던 타는 봄마름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가사를 꼭 음미해 볼만 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아서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 책 읽기 모임의 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책에서 쉬운 책으로 왔으니까 나오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은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